세대 정의가 이렇게 다양해지는 이유가 뭘까요?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그 세대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는데 현대 와서는 그렇게 이제 막 그 세대 짧은 과거보다 30년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세대 구분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사람도 그럼 그만큼 변할까요? 당연히 변하지 않겠어요?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기술이 그걸 촉발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면 이제 어린 세대들은 이제 그거를 빨리 흡수해서 활용하고 그러는데 위에 세대들은 이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럼 기술이 다르면 자기가 보는 콘텐츠도 달라지고 생활 양식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기술이 이 세대를 더 압축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얘기하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많이 페이스북을 쓰잖아요. 페이스북을 386 세대 뭐 어른 세대들이 쓰니까 어린 세대들은 지금 어디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간다 그러대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레니얼 위에 베이비 부머를 일반적으로 우리 꼰대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꼰대들이 많이 쓰는 쪽으로 끼고 싶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노출되고 싶지 않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꼰대들이 안 쓰는 어떤 이 미디어들 그 중에 뭐 인스타그램이 어쨌든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글자 텍스트 중심이냐 이미지 중심이냐 이 차원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래 요즘 애들은 그 유튜브로 저희 같은 경우는 활자를 보는 게 편한데 요즘 애들은 공부도 유튜브로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등산을 많이 가면 밀레니얼 세대는 아예 등산 자체를 안 가죠. 산에 가면 자꾸 만나게 되니까.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운동장에서 놀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도 다 비슷한 거죠. 대표적으로 서로 이렇게 골프, 부딪히지 않으려고. 골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. 근데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이제 그 저희 베이비붐 세대하고는 또 차이가 많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보라면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 밀레니얼 Z라고 하는 책에 이제 언급됐던 한 5가지가 그 뭐 대부분의 이 밀레니얼 규정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의문이 저는 잠깐 생겼어요. 자, 이러한 특성의 근거 또 제대로 이제 분석된 이야기일까 아니면은 그 창작적인 이야기일까? 그러니까 사실은 밀레니얼조차도 자기들의 특성을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특성을 가질 거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그렇죠. 그 규정을 책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익히고 그거를 다시 밀레니얼 이런 특성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밀레니얼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면서 많은 조사는 했겠죠. 뭐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.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분석이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로 되기 전에는 달랐는데 이게 분석이 되거나 뭐 그러면은 나이 든 층은 나이 젊은 층의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해가지고 금방 또 접근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경계가 불분명해져요. 그러니까 책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불분명해지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우리나라 구체적인 정당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냥 보수당 진보당이라고 얘기를 할게요. 근데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이제 진보당 그 출신 이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. 근데 그때 그 선거 전략에 있어서 보수당 쪽은 굉장히 그 디지털 미디어를 무시를 그렇죠, 했고 무시했고. 진보당은 인터넷을 굉장히 활용한 그 선거 전략을 써가지고 사실 성공을 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 보수당이 이제 크게 깨달았어요. 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죠. 선거에 이길 수 없겠구나. 그래서 한 5년 후에는 완전히 또 그게 바뀌었거든요.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죠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서 뭐 휴대폰 뭐 적게 쓴다, 뭐 어쩐다, 뭐 공유를 적게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시다시피 보수당이 훨씬 더 이걸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유튜브를 많이 행동을 하는 하고. 거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내용의 반대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네. 그 전에는 이게 진보 쪽에서 종편을 되게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활용을 안 했는데 이 보수 쪽에서 그걸 활용해서 선거에 상당한 이득을 보니 그 다음 편에는 이제 종편을 활용하는 이제 이런 형상으로 똑같은 이제 그 흐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수렴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하여튼 분명한 건
우리가 이제 뭐 마케팅 쪽으로 이제 세대를 나누고 뭐 막 분석은 하고 그러지만 이 책에서 나온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다. 그렇죠. 뭐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게 수렴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예. 그 저기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그 문영미 교수라는 분이 그 디퍼런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마케터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의 주장이 차별화인데 그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 기존에 있는 제품 경쟁 제품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지죠. 일반화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는데 결국 나오는 결과물은 일반화 제품이에요. 그래서 대동소이해져 버리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미디어 활용 부분에도 똑같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책에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5가지로 했어요. 참여를 원한다,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, 친구가 많다, 디지털 네이티브다, 사고방식이 대중문화를 앞서간다. 근데 이거를 특징을 하나로 하면은 참여를 원한다. 그러니까 모든 그 과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먼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벌어졌나 보다 하고서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, 물론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태극기 부대 보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. 네, 맞아. 참여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? 적극적으로. 그래서 그런 특성은 우리가 이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요. 우리가 이제 공유 문화, 공유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왜 공유에 관심이 높을까?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비즈니스 현상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유가 안 됐던 건 사실 미디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. 기술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기술의 어떤 발전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밀레니얼 특성으로 이제 공유 경제의 중심인데, 그러면 공유 경제 대표적인 게 사실 우버라든지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동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산업적인 특성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어떤 그 참여가 되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은 밀레니얼의 이제 이 대표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집단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을 안다라는 거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참여도 사실 이제 그런 거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을 생각이 들거든요. CTO 그걸 뭐라 그러죠? 우리말로 칩 테크놀로지 오피서니까 이제 집안에서 그 기술자 역할을 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. 근데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밀레니얼 세대를 하는데 비슷한 점이 많아요. 우리 집에서는 CTO가 와이프인데요. 그러면 나이 차이가 한 20년 나시나요? 우리 집에서는 제가 CTO라고 했죠. 근데 이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럼 미국 혹은 이제 외국하고 한국하고 이 국가 단위의 어떤 특성이 과연 이 밀레니얼 세대나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이 세대들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국가별 의미가 없다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이 이제 그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이 최근에 그 팩트폴리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제 이분들이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저는 명확해진다 생각이 들어요. 일일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쯤이냐, 그걸 1달러, 4달러, 8달러, 32달러 이렇게 구분해요. 이제 그러면은 이 4단계 레벨 4에 해당되는 32달러 이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 국가를 막론하고 거의 동일해요. 그다음에 1달러 이하인 이 집단의 특성이 거의 동일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이분들은 이제 그 스트리트 분석을 해보면은 똑같아요. 그럼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4단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거 공간에 있는 그 침대라든지 변기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 주방이라든지 이런 사진을 찍어 놓는 거와 중국의 이 4단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 찍어 놓으면 똑같아요.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엄청나게 빨리 그렇죠. 확산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신기술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신기술을 통해서 외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금방 알기 때문에 이게 또 세계화를 촉진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한스 로슬링을 기반으로 이 이제 겟마인드에서 분석한 이 방법론이 대단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국가가 중요한 어떤 세그먼트의 단위였는데 지금은 국가는
큰 의미가 없다. 특히 밀레니얼 쪽으로 넘어오고 Z로 넘어가면은 이건 전혀 의미가 국가로 다니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자, 밀레니얼 세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떻게 틀릴까요? 우리 세대 때는 아무래도 일이 위주였다라고 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아무래도 좀 놀이나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지 않을까요? 뭐 요즘 뭐 워라벨 워크하고 이제 노는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일하는 사람 직장인이고 학생 경우에는 스라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스타디 앤 워크. 스타디 앤 워크.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달라지는데 뭐 그거는 요즘 저 52시간제 주 52시간제 이거 되면서 이제 일반화가 점차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이제 옛날 뭐 워라벨, 스라벨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일하고 노는 거 이거 말고 이 취미를 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이 되는 거 있잖아요.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취미 갖고 이제 이걸 직업으로 삼으면은 이제 굶어 죽기 딱 알맞다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이제 배척시하고 구별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취미는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요즘 뭐 소셜 살롱 등등 이렇게 보면 자기 취미를 깊게 파다가 이게 그렇죠. 이제 자기 직업으로 연결되는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특히 특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직업관도 바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제력, 일 가계의 어떤 경제력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우선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뭐 취향, 취미 이런 부분에 돈을 쓸 여가가 없어서 일단 돈을 버는 부분에 집중했다면은 그렇게 번 돈을 갖고 자란 세대인 이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빠가 밤새도록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지금은 그 소득 안에서 보면은 충분히 취미를 집중해서 그게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이제 근데 그 만들어지는. 바뀌게 된 게 저는 이제 가족 체제하고 굉장히 관계 있다고 그렇죠. 보는데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부부가 있고 애들도 핵가족. 몇 명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부양해야 될 가족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자기 베이비 취미를 부모 갖고 직업을 하면 도저히 그걸 서포트를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그쵸. 이제 별개로 했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단일 가족 등등 해가지고 자기 부양 가족이 적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취미를 직업으로 삼아도 별 문제가 없는 그쵸.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가족제도 이게 이제 가족제도가 중요한 그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의 조금 위쪽을 이야기하면은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, 부모로 공양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.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다 그런 관련되죠. 그걸 벗어나 있는 밀레니얼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혼자 생업과 미래를 이제 생활하면 되니까 충분히 지금 그 부분이 이야기되지 않나 싶어요. 네.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들 보면은 참 부러운 게 많아요. 그리고 취미도 잘 즐기고 그래서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장점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이 우리 세대나 X 세대하고 비교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?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참여라는 부분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세상을 보기 위해서 그 과거 세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경제적이나 여건 때문에 책으로 그걸 봤다면은 지금 그 밀레니얼 세대는 그 참여라는 게 현장을 간다는 그래서 2달 3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갖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. 근데 지금 그 그네들의 부모인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뭐 비행기 타는 것만 특권이었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세대의 참 좋은 점은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다녀볼 수 있고 세상의 물정을 넓힐 수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라는 건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들어요. 여행 경우 보면 그 밀레니얼 세대 때는 이제 우리나라 비자 갖고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나라도 굉장히 한정돼 있었고 그렇죠.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.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비행기 가격도 비싸고 뭐 맞아요. 이런 단체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혼자 가면 이제 드는 비용이 많잖아요. 그래서
하여튼 여행이 어려웠는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 약간 돈 벌어서 저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글로벌 기회라고 할까? 글로벌한 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요즘 뭐 이제 어떤 뭐 저기 장관 후보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영어가 어땠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영어를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젊은 층이 예를 들면 중학생이 뭐 그 영어로 이제 뭐 페이퍼를 썼다거나 뭐 막 그러면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 친구들은 그게 훨씬 쉬워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글로벌 그런 기회를 갖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거는 앞으로 변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런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젊은 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글로벌화 이미 돼 있다. 맞아.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막내는 저 고3인데 게임을 하잖아요. 네.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속에서 러시아 애들이 오고 영국 애들이 오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서 게임 속에서 이미 LA하고 뉴욕이나 전 세계 도시를 다 가봤어. 그러니까 그 도시를 그 드라이브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밀레니얼 세대가 그 참 이해하면서도 좀 당황스러운 게 자기 생각을 너무 잘 표현하지 않아요? 난 그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한테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? 그런 저 그 특히 이제 그 딸이니까 그 남녀 차별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하면서 우리 같으면 좀 참았을 얘기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저 책 그 이은영 교수님이 쓴 책도 보면은 그 밀레니얼 세대의 그 자기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고 스스럼 없어서 놀란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집에서 보면 따님이 얘기 잘 하십니까? 고민이 좀 많은데요. 그게 직설적으로 그 정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집안에서 너무 버릇이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그 부모 세대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관점하고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보는 상식적인 관점의 차이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세대 간의 이제 갭일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